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재배학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입단 형성하고 입단 파괴의 원인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종실비대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종실비대기는 콩과 팥에서 많이 나옵니다. 콩과 팥의 꼬투리 형성기를 종실비대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콩과 팥의 품목에서 그 보험 기간 있죠. 경작불능 보험 기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언제까지? 종실비대기 전 이렇게 갑니다. 종실비대기 전까지를 콩과 팥의 경작불능 보험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보통약관에 적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수확감소, 경작불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실비대기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와요. 콩과 팥, 이거의 꼬투리 형성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바라, 이거는 벼에서 나오는 거죠. 벼. 그러니까 벼가 이제 도복이 돼가지고 쓰러졌죠. 쓰러져가지고 또는 강우로 인해서 침수가 돼가지고 젖은 상태. 그러니까 젖은 상태로 오래 가만히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이삭에서 새로운 싹이 타버리죠. 새로운 싹이 트는 경우를 수바라 그럽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수바라가 지금 뭐냐? 수바라의 원인이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정식은 이제 묘를 기르죠. 묘를 기른다를 육묘 그럽니다. 육묘. 그 하우스 안에서 이제 그 모자리 또 그러죠. 모 같은 경우는 이 육묘를 해가지고 온상이나 묘상 또는 모밭의 모종을 밭으로 또는 논으로 옮겨 심는. 그러니까 벼 같은 경우는 정식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모내기, 이양한다라고 하죠. 이양. 근데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정식을 한다. 그러니까 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파종이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모내기, 이양이 있다 이거죠. 이양. 그러니까 정식 같은 경우는 묘를 옮겨 심는 거를 정식 그러고, 파종은 종자죠. 종자 또는 씨앗. 이것을 뿌리거나 아니면은 심는 거. 이거를 파종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2차 과목에서 재정식, 재파종 이런 것들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정식이 되는 품목이 뭐가 있고 파종이 되는 품목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를 파종 그러잖아요.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종자를 땅에다가 묻죠. 심죠. 근데 그것도 파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옮겨 심는 거, 고추 같은 경우죠. 대표적인 게 고추. 고추 같은 경우는 정식, 양배추도 옮겨 심는다. 그래서 정식. 그래서 재정식 보장, 보험금 산정할 때 이제 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식과 파종, 이양.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작기가 있는데, 작기는 생물의 생육 기간을 작기 그러죠. 그러니까 작기는 정식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기간을 작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정식이 있단 말이에요. 정식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확 개시 시기가 있죠. 수확 개시 시기가 있고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수확 종료가 있죠. 수확 종료. 그래서 이 정식 시기에서 수확 종료까지를 뭐라고 한다? 작기 그러죠. 그럼 이제 정식 이전에 이제 묘를 이제 기르는 거 육묘다 그러죠. 육묘.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여기를 준비기라고 하죠. 여기를 생장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수확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생장기하고 수확기 합을 그거를 작기 그래요. 작기. 그 이전을 준비기라고 하고 그래서 정식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기간을 작기.
그 다음에 이제 출현 이제 많이 들어봤죠. 출현도 있고, 발화도 있고, 출현은 파종한 종자에서 싹이 발화하여 땅 위로 나오는 현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표적인 게 표준 출현, 이거 말 많이 들어봤죠.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건 뭐에서 나오죠? 마늘의 재파종. 그러니까 이제 마늘이 싹이 트야 되는데 싹이 트지 않으면은 이제 뭐에 의해서 보생하는 재해로 인해서 출현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피해율 산정하는 게 표준 출현 피해율이다 그러죠. 여기 표준은 마늘 같은 경우는 3만 주가 기준이죠. 10R 1000제곱미터당 3만 주가 기준이 돼서 표준이 돼서 3만 주보다 적게 나오면은 피해율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산정하는 게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고 하잖아요. 출현. 또 이제 싹이 트는 거를 또 발화라고도 하죠. 발화기. 이거는 과수에서 또 많이 쓰잖아요. 밤, 호두. 그리고 감귤에서 발화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신초발화기라는 말을 또 쓰죠. 신초발화기는 대추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무 가지의 인편이 눈이죠. 가지의 눈이 이제 밖으로 1, 2mm 밀려 나오는 시기. 그때를 발화기라고 하잖아요. 신초발화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밭작물이나 그 밭작물 같은 경우에서 발화는 싹이 트는 걸 말하고 과수에서 발화기는 새로운 인편, 눈이 밀려 나올 때를 바로 뭐라 한다? 발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2 보상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CO2 보상점, 이거는 정말 유명한 거죠. 어디에서 나와요? 광합성에서 나오잖아요. 광합성. 그러니까 광합성은 빛과,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 세 종류가 이제 합성이 되죠. 그래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생성하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를 합성해가지고 이제 녹색 식물이 이제 빛을 집어넣어가지고 뭐해요? 산소와 포도당을 이렇게 이제 배출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낮에는 광합성 작용도 하고 호흡도 하고 밤에는 뭐만 한다? 밤에는 호흡만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지점. 그때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뭐라고 한다? CO2 보상점이다라고 하죠.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꼭 암기사항이죠.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질 때 그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CO2 보상점이다라고 해요. CO2.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CO2의 포화점이 있죠. 그러니까 빛 같은 경우는 광보상점, 광포화점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되기 때문에 CO2 보상점, CO2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빛의 세기.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은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 그때 빛의 세기, 광보상점이라 하고 광포화점은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려갖고 설명을 해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빛의 세기란 말이에요. 빛의 세기가 되고 이쪽이 광합성 양이다 이거죠. 광합성 양.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이제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빛의 세기가 점점점 증가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합성 양도 일단은 증가가 되겠죠. 광합성 양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이게 증가하면서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는 계속 뭐 하다가 증가를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증가가 안 되죠. 일정하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이때 이제 빛의 세기가 나오는데 이 점을 바로 뭐라고 한다? 이 점을
광포화점이다라고 합니다. 광포화점. 빛의 세기. 이때의 빛의 세기가 되는 거죠. 이때의 광포화점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CO2 포화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CO2 포화점도 이쪽이 이제 CO2 양이 되겠죠. CO2의 농도다라고 하겠죠. 농도. 그리고 이쪽이 광합성 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CO2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합성 양이 역시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 정도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CO2의 농도가 있겠죠. 이 CO2의 농도가 바로 0.1% 정도가 됩니다. 그때 이 점을 CO2 포화점 이렇게 가요. CO2 포화점이다 한다. 그 용어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되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얼마가 되는 0.1%가 되는 지점. 그러니까 그때 그 이후로는 이제 광합성 양이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CO2 보상점은 뭐고, 그 다음에 CO2 포화점은 뭐냐. 비슷비슷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CO2의 농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고, 광보상점과 광포화점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거 있죠. 삼투압. 삼투압은 삼투를 일으키는 압력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수분이 흡수되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오일을 소금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일을 소금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은, 그러니까 오일을 그냥 물에다가 담궈 놓는 경우, 그냥 맹물에다가 담궈 놓는 경우, 소금물에다가 담궈 놓는 경우. 자, 오이가 이제 어떻게 돼요? 소금물에다 담궈 놓으면은 쭈글쭈글해지죠. 쭈글쭈글해진다 이 말은 오이 속에 있는 수분이 소금물 쪽으로 전부 다 빠져나왔다 이거죠. 이동이 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매는 뭐하고 통과하고 용질은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삼투압에서. 그러니까 뭐에서 뭘로 이동한다고?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수분이 흡수가 된다. 이동이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이하고 소금물 이거를 보면은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평합이다라고 하죠. 평합은 이제 삼투 현상으로 세포 내의 수분이 늘어나면서 세포벽을 넓히려고 하는 힘을 평합 그러죠. 평합. 막압은 이제 반대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막압 그럽니다. 평합에 의해서 늘어난 세포막이 탄력성에 의해서 다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막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합하고 막압하고 그리고 삼투압 요거까지 세 가지를 또 구분해 놓았어요. 그리고 뭐 흡수압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수분이 흡수 개체에 끌려가는 압력을 흡수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열은 그 과일을 뭐 할 때 저장할 때 창고에 저장할 때 저장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죠. 저장하는 요령, 저장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수확을 하고 나서 과일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일단은 말려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성이 우수해지는 거죠. 그냥 수분을 포함한 채로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썩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모든 작물들이 그러잖아요. 벼도 말려가지고 그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고 또 고구마도 마찬가지 말리더라고요. 고구마도 말려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작물들이 가지고 있는 열을 식히는 거죠. 일종의 열을 방출시켜 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 가지고 저장을 하는 방법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큐어링. 이 큐어링이라는 거는 이제 수확을 하는 과정에서 과일이나 작물이 상처를 받겠죠. 특히 이제 뭐 고구마, 감자 이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호미로 이제 수확을 할 때 이제 호미에 긁혀가지고 과일에 상처가 났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쉽게 썩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자, 그 상처 부위를 통해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치료하는 작업을 큐어링이라고 합니다. 큐어링. 그러니까 이것도 저장 방법이에요. 지금 예냉, 예건 여기까지가 저장하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수확해가지고 자, 예냉은 식히는 거죠. 과실을 수확한 후에 서늘한 곳에서 식히는 것을 예냉 그럽니다. 예냉. 그 다음에 예건. 또 예건은 일정한 기간 동안 건조를 시키는 것을 예건. 뭐 박렬하고 비슷하겠죠. 예건, 건조. 말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화 억제 처리가 있는데 발화를 쉽게 이제 못하게끔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제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많이 썼잖아요, 지금. 건조시켜가지고 저장할 수 없는 것은 뭐 한다? 발화 억제 처리를 실시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바라도 일종의 그 작물, 곡물 중에서 중간에 이제 좀 싸게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뭐 감자나 뭐 고구마, 양파 이런 거를 사가지고 오랫동안 먹지 않고 집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막 싹이 타버리죠. 올라와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발화 억제 처리를 실시를 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구회 시험에서도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이 필수 원소 있죠. 필수 원소. 16가지의 필수 원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 CHO 탄소, 수소, 산소는 그냥 뭐 한다 그랬죠.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그랬죠. 탄소는 이산화탄소, 수소는 물, 산소는 공기 중에서 이것을 섭취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작물들이. 근데 그 외에 원소들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하죠? 비료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량의 필수 원소가 있고 미량의 필수 원소가 있습니다. 다량의 필수 원소는 탄소, 산소, 수소는 아까 이미 설명했죠. CHO는 설명했고 이건 이제 또 암기가 돼야죠. 항, 인, 마, 쌍칼, 칼슘, 칼륨, 그 다음에 질소.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원소의 다량의 필수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16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미량의 필수 원소는 아연, 망간, 철, 구리, 염소, 붕소, 몰리브덴, 아망, 철구는, 염붕,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암기를 해야겠죠. 미량의 필수 원소는 뭐가 있고 다량의 필수 원소는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또 암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머리 아픈 것들 중에 지금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지금 말아버렸는데요. 이 필수 원소의 결핍 현상이 있죠. 결핍 현상.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면은 무슨 현상이 이제 뭐 일어난다. 입이 뭐 누렇게 뭐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어린 입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자란 성엽에서 노엽 또는 뭐 성엽 이런 말을 쓰죠. 거기서 발생을 하느냐 이런 걸로 또 이제 그 결핍 현상까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암기를 하려고 지금 봤더니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느냐. 그래서 저는 그거 공부하다가 결국은 외우는 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재배학 책 교재 이런 데 보면은 결핍 현상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어떻게 외울 수 있느냐. 나오면 뭐 틀리겠다라고 저도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16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16가지 요소의 결핍 증상을 다 알 수 있고, 뭐, 외워도 어차피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 건지 구분도 지금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다량의 필수 원소 9가지가 뭐 있느냐. 이것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9가지. 이거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미량의 필수 원소 7가지.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외웠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재배학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다 하냐. 그냥 관악만 면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장애에 대해서 지금 쭉 나오죠. 이거 지금 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정리하려면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스페란 말이에요. 스페.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염해 있죠. 염해 있죠. 이 염해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 냉해도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스페 그리고 염해, 특히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스페는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 종류가 정말 많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